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중요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된 지표가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변화의 중요한 지표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을 좀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월 소비심리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2월적 소비심리지수 103.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심리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서 지금 물가 불안 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바로 수요 측 인상 압력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비심리 지수가 왜 줄어들었냐, 신규 확진자 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더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코로나19 상황과 많이 연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요 측 인상 압력의 추세 전환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4월부터 다시 소비자 동향 조사 해보면은 소비 심리 지수는 높게 나타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또 억눌려 있다가 확진자 수가 감소되면 또 소비를 확 늘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가격 전망입니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1년 뒤에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그 조사에서 97을 기록을 했습니다. 100 이하로 떨어진 거고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다는 부분이죠. 자, 앞으로 집값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가 8월 달엔 129를 기록했거든요. 자, 129에서 금리 인상 한번 딱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락세를 전환하고 6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왜 이 주택가격 전망이 중요하냐? 일반 가구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일단 없어져야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 심리적인 변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게 되고요. 이제 주택 보유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움켜쥐려고 해요. 그러면서 가격이 더욱더 급등하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1년 뒤에 집값이 하락할 것 같다고 전망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요 감소는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자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집값도 안 올 것 같은데 이자가 너무 부담되면 오히려 더 안 산다는 부분이죠. 집값이 좀 떨어진 걸 기회로 보지 않고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공급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집값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없는데 다주택자 같은 종부세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이 종부세가 드디어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 증가 부분도 이런 심리적인 변수가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3월 중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죠. 이렇게 되면 또 보유세가 껑충 뛰어 올라간 다주택자가 매도 압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집값 올라갈 기대감이 클 때는 매도 압력으로 안 이어지는데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어질 때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종부세 강화 부분은 올라갈 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락할 때 큰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한 건 내용입니다.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1년 뒤에 물가가 어떤 수준이 될 것인가 사람들의 조사 심리를 조사했더니 2.7%가 나왔습니다. 현재 물가 인식도 2.8%로 전월 대비 높아졌어요. 자, 어떤 품목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겠나 봤더니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이 1위, 2위를 기록하고요. 공공요금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요금에서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국제유가 부분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쇼킹 부동산에서는 이 물가 불안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일단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1년 전 대비해서 지금처럼 급격한 상승세가 아닌 완만해져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평평해지든가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하락하는 구조가 나타나야 물가 안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기대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가 불안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매일 포털 메인을 장식하는 게 물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 전에 두부값 올랐다고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 그제에 소주값 인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소주값 올리면은 단순하게 주류 요금 올라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같이 연결됩니다. 게다가 오늘 빙그레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올린다고 해요. 이렇게 물가를 쉽게 요금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품목들을 올리게 되는 건 어떤 이야기다? 자, 빙그레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릴 때 마음대로 못 올리겠죠. 왜?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놓고 올릴 수 있다고 발표할 수 있었던 거나, 야, 우리도 이렇게 인상 압력이 가중됐는데 다른 업체도 가중이 됐을 것이다. 올려도 되겠다. 신중하게 고심하고 나서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물가 인상 압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2021년 원자재 인상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공산품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내구재예요. 그래서 자동차나 가구, 가전제품 등 한 번 사놓으면 굉장히 장기간 쓰는 품목들이 이번에 올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를 비롯한 앞으로 서비스 요금 인상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1월에 소비자 물가 왜 뛰었죠? 기름값하고 외식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자, 외식 서비스 요금 인상을 하고 나서 그 외에 비외식 서비스 요금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먹는 거 관련된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임금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고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비외식 서비스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쇼킹 부동산이 1년 전부터 올해 물가가 안 낮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계속해서 상승을 억제시켰던 공공 서비스가 올해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더라. 언제 올리냐? 올해 지방선거 끝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당초 예상한 것보다 공공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적자가 너무 많이 누적돼서 현재 계획된 인상 계획으로는 아마 이 적자가 해소가 안 될 겁니다. 점점 공공 서비스 인상 압력이 확대되면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 압력을 간신히 억눌렀던 이제 관리 물가 품목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1년 이상은 물가 불안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한국은행이 더 알고 저 잘 알고 있죠. 2월 13일 날 발간된 BOK 이슈노트에서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본다. 작년에 2.5%였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올해 물가 전망 2%로 잡았는데 작년보다 더 높다네. 그래서 3%까지 올릴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면 고물가예요. 물가 안정 목표대 2%를 한참 초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는데 언제 어떻게 올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BOK 이슈노트 보고서는요, 이렇게 매듭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됐는데 더 확대가 됐네. 2.7%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통화정책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내일 모레 1분기 마지막 2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채권 전문가 88% 거의 대다수가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할 걸 보고 저도 그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2월에 경제 전망 나오거든요. 3개월마다 발표되는 거. 여기서 물가 전망치가 올해 2%에서 3% 근접하게 수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물가 불안이 심하니까 금리 인상을 자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깜빡이를 킬 것이다가 시장 컨센서스예요. 반면에 이런 컨센서스 외에도 깜짝 인상 기대감도 좀 있기는 합니다. 자, 몇몇 전문가들은 이주라오는 총재 마지막 금통위에 좀 포커스를 맞춰요. 야, 막판이니까 한번 올려놓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 게 지금 한국은행 총재 교체가 3월 달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4월 달에 새로운 총재 임기 되자마자 물가 불안에 따른 금리 인상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후임 한국은행 총재를 위해서 먼저 올려놓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매회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매를 먼저 맞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벌써 3차례나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금리 상황이에요. 자, 기준금리 1.25%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어마어마한 급등을 이뤄냈습니다. 여전히 예금금리 측면에서 보면은 실질금리 한참 미달하는 마이너스 수준인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입주 물량도 부족해요. 물리적인 공급수 자체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시장은 올해 중에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가 인상으로 이 반등 시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끝나든 내년엔 강한 하락 압력이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집값이 하락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를 해야 되죠.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힘이 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